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이정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화공생명공학과에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관련된 연구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화공생명공학과 하면은 대부분 화공약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공약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당연히 아니니까 제가 이 그림을 들고 왔겠죠. 네. 실제로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약품을 저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전공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화학 제품들이 많이 있죠, 주위에. 그 모든 화학 제품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취업이 잘 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화학약품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일상생활 아니면 사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그 관련된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과 개발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과하고 화공과하고, 자, 화공생명공학과는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에 융합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유래는 화학공학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 상당히 궁금하죠. 그러면 화학과와 화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단 화학과는 화학을 하죠, 그죠? 네, 화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성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약품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고가예요. 그리고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소량으로 나온다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당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과에서 만든 소량의 생산품을, 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해서 그것들을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품을 개발을 하고 나면 일단 상업적인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공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비커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용기를 쓸 것이냐, 반응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공생명공학과에선 무슨 공부를 하게 될까요? 물론 화학도 해야 되겠죠. 화학도 해야 되지만 저런 반응기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물리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화공생명,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치시면 미국에서 화학공학과 출신, 화학공학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어려운 학문을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화학뿐만 아니고 공학, 수학, 물리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배워야지 화학공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하면 반응기를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럼 반응기를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원료를 얼마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형태로 열을 가해야 하고 전반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공학적인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연력학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화학이 좋아서 왔는데 화학보다는 왜 이렇게 물리 무슨 여러 가지 물리 같은 연구들을 물리, 수학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갈등하는 친구도 있어요. 난 화학이 좋아서 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의 이그젬플이고 원한다면 자기가 화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다. 화학과 관련된 연구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공생명공학과라고 한다면 일단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이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학문 융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돌이만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돌이만 돼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공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영학 마인드를 키우는 연구도 그런 기회들이 또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문이 다변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단순히 반응기를 설계하고 예측하고 그런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화공생명공학과 내에서도 학문이 다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소재를 합성하거나 설계하는, 제조하거나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화학 공정을 설계하거나 운영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좀 자랑을 하자면 화공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많이 보여주자면 이따가 궁금한 게 혹시 있으면 물어보세요. 단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500대 기업 중에서 CEO 중에서 공학계열 중에서 가장 많은 CEO를 배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공생명공학과, 화공과는 좀 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CEO 출신, 공대 출신 CEO 중에서도 화공과 출신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이런 CEO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기가 제일 좋은가, 왜 점수가 제일 높고, 일단 점수가 지금 제일 높게 나와 있는데 왜 인기가 좋은지, 일단 우리가 갈 데가 많아요. 정말 다양한 곳으로 갈 수가 있고요. 보통 들어본 모든 기업은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화학 관련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규모도 세계 5위 수준으로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취업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취업률이 좀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취업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그리고 취업률도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학문들을 하게 될 것이냐, 이 NT라고 하는 거는 나노 기술이고요. IT라고 하는 건 잘 알죠. 정보전자 관련돼서. ET는 환경이고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화공생명공학과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약품이나 단순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 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교수님은 23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화학공학에 대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6분 정도가 바이오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석사, 박사, 석박 통합해서 한 185명 정도 되고요. 학부는 이제 370명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공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해당됩니다. 여학생의 비율이 1학년 각 학년당 정원 정도 한 8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수님들 얼굴입니다. 혹시 뭐 길 가다가 보시면 뭐 아는 척 해주시겠죠. 예.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아무튼 23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공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조금 더 화공생명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들고 왔어요. 네. 자, 해수담수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해수담수화. 자,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세 분의 교수님이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요. 저희 과의 방준하 교수님은 소재를 합성을 좀 하시고 저는 이 소재를 개발을 합니다. 해수 담수화와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거죠. 화학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공과를 나와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정을 설계하는 일은 양대륙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모습은 어떨 것이냐. 당연히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영화가 상당히 정확해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실제로 이게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한 장면, 포스터인데 미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영화에서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인공지능도 하고 뭐 가상현실이 어쩌고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며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첨단화된 미래를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한 분은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를 예상을 하고 있죠.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저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타워즈일까요? 투모로우일까요? 이거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에서도 한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자, 해운대죠? 해운대. 우리가 너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거에 대비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설계할 때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후손들한테 그리고 우리 뭐 자녀들한테 좋은 미래를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 개인적인 연구 철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편해지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생존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이 더 얇아져서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핸드폰이 더 얇아지고 TV도 이렇게 굴곡이 져가지고 고개도 돌리기가 귀찮아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 하면 너희들 당뇨병 걸려 죽는다. 너무 편한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생존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과연 안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지요. 저는 거기서 그 중에서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죠. 그죠? 봅시다. 우리나라 물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물이 많은 것 같아요? 넘쳐 흐르는 것 같죠? 물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싸요? 싼 것 같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수 이거 우리가 보통 하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해요. 그냥 중얼반 정도 찾으면 800원 정도라고 합시다. 500ml가 800원이고 1리터면 얼마죠? 1600원이에요. 그죠? 자, 휘발유 얼마일까요? 리터당 1500원이죠. 뭐가 더 비싸요? 우리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걸 먹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죠? 물이 싸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물로 인해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걱정을 하죠. 방사능이 터졌는데 물이 오염이 됐다. 그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은 좀 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될 것이냐. 인구가 증가해요. 우리나라만 인구 감소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어요. 인구가 많아지니 당연히 물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오염이 되는데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 부족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자원은 한정돼 있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수요는 급증하게 되고 당연히 고갈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 글로벌 이슈 탑4를 얘기를 할 때 전자산업은 없어요. 에너지, 물, 환경, 음식이에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건데 우리 앞으로의 이슈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상현실 뭐라고 하지? 예전에 바둑 둔 거 있죠? 알파고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 유행에 대한 어떤 너무 유행에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알파고 하거나 가상현실 하면 뭐예요? 내가 굶어 죽겠는데. 그죠?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거고요.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원이 한정돼 있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화공생명학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리뉴어블한 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라든지 뭐 아니면 공기를 정화시키는 법, 아니면 물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든다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 담수의 쪽 물 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물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실제로 세계 물 부족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물 부족 지역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즉 지구에서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 물의 비중 거의 98%에 해당됩니다. 거의 2% 정도만 우리가 계속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무한한 물이 있는 거예요. 바다 98%가 있는데 왜 2%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물 부족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죠? 바닷물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닷물 먹으면 죽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먹어야 되겠죠. 소금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금을 제거하자. 그래서 해수를 담수화시키자. 즉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자라는 것이 해수 담수화예요. 자, 이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뭐 세계 담수 시장 1위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먹는 방법 증류하면 되겠죠. 끓여서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먹으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우리가 알겠지만 물을 끓여서 응축시켜서 먹는 거죠. 가장 간단하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에너지 고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도 아껴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끓여서 먹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죠. 자, 이런 기존에는 이런 증류 기반의 해수 담수화 공정이 있었어요. 두산중공업은 이 증류법에 대해서는 세계 1위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있죠. 왜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슬라이드 한 장 보여줄게요. 아마 중고등학생이니까 삼투현상 배웠어요? 삼투현상 배웠죠. 물이 여기에 농도가 낮고 농도가 높은 게 있고,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네, 삼투, 정삼투, 즉 삼투한 만큼 물기둥이 올라가요. 그죠? 삼투압이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삼투압보다 더 강한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물이 반대로 가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되겠죠. 역삼투라고 합니다. 역삼투. 자, 역삼투, 즉 여기가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짜내면 되는 거죠.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서 짜주면 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삼투라는 방법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서 이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역삼투 분리막을 사이를 두고 압력을 가해서 짜내는 방식, 역삼투 공정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증류법보다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삼투 공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역삼투 기반의 해수 담수화 공정 기술은 세계 선도적이지는 못하다. 쉽게 카툰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막이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 소금을 걸러내고 물만 투과시키는 것이 역삼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공정을 설계하는 연구를 하시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 관련된 요 분리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리막 되게 어려워 보이죠? 아니면 쉬운 것 같죠? 그런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리막 공정은 훨씬 더 컴팩트한 공정, 즉 공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작은 공간이 필요해요. 덴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가 용이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절반 이하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참 아이러니하게 중동지방에서는 옛날에
에너지가 넘쳐 흐르니까 중동에서는 증류법 기반의 해수담수화 공정이 막 생기다가 지금은 전부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분리막 공정 기반으로 해서 해수담수화 공정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지금 최근에 뭐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분리막 원래는 증류법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분리막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분리막 공정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재 그리고 공정 설계에 대한 기술이 시급한 상황이죠. 예. 자, 분리막 시장 한번 볼까요? 분리막 시장. 우리나라는 분리막 시장,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의 몇 프로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 좋잖아요. 그죠? 얼마일까요? 대부분이 일본하고 미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1% 이내. 거의 사지도 않죠, 잘. 최근에 LG화학이 이 역삼투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어서 많이 약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 이내입니다. 상당히 너무 반도체만 만드느라고 정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이 없으면 어떡할까? 얘네들이 안 팔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뭐 에너지도 없고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하죠, 그죠? 결국엔 지구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분리막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분리막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 같다라고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이를 잘 옆을 단면을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공성의 지지체 위에 한 100나노의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이지? 엄청나게 뭐 작은 나노 수준의 아주 얇은 방막 선택층이 있는데, 이 방막을 통해서 소금이 다 걸러져요. 재밌죠? 아주 얇은 막에 의해서 소금만 걸러지고 물만 통과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눈으로 절대 보이지도 않고요. 자, 이러한 분리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화공과에서 과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일단 분리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소금은 잘 제거해야 되겠고 또 물이 빠르게 투과해야 되죠.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성능이 우수해야 됩니다. 염을 잘 제거해야 되고 투과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닷물을 거르잖아요. 그죠? 바닷물하고 계속 접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오염이 돼요. 바닷물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이렇게 성능이 저하가 되죠. 어떻게 하면 오염이 덜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오염을 덜 시킬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오염이 덜 돼야 된다라는 막만 개발을 하면 돈방석에 앉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요 앞에 얇은 막이 있는데 이 얇은 막에다가 어떤 입자를 집어넣었더니 투과 성능이 엄청나게 2배 이상이 향상이 됐어요. 이 연구가 언제 일어나냐면 2007년도에 일어나서 논문에 보고가 된 거죠. 약간의 거짓말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노 H2O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이 만들어졌어요. 중소기업이 만들어졌는데 미국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UCLA 교수가 이거를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고 중소기업을 하나 차렸어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이게 승승장구하니까 LG화학이 2014년도에 냉큼 사버렸어요. 2천억을 주고. LG화학 기술 아니에요. LG화학 기술이 아니고 UCLA 기술이에요. 2천억을 주고 산 기술.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지 않아요. 개발을 하지 않고 남의 기술을 사서 비싼 돈 주고 사서 파는 거죠. 대리 생산. 상당히 내가 연구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뭐냐면 그러면 우리 기술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자, 층상조립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블록 쌓는 거죠. 블록을 쌓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얇은 막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레고 블록 이렇게 쌓듯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화학 물질들을 이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층층이 쌓아 올려보자. 이걸 조립을 하는 거죠. 층층이 쌓아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빌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방막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지만 기존 기술이 뭐 이렇게 뭐 랜덤하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막을 만드는 거라면 이렇게 랜덤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블록을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섞어둔 거예요. 실제로 구조를 보게 되면 표면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해요. 예. 그런데 같은 화학 물질을 썼는데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층층이 쌓아 올리면 당연히 이렇게 균일하게 쌓아 올리겠죠. 빌딩으로,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따지면 이렇게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거고요. 상당히 플랫하고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얇으니까 물이 더 잘 투과하겠죠. 투과 성능이 우수한 그런 분리막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뭐 꿈의 신소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꿈 같지는 않고 너무 과장된 얘기고요. 뭐 그래핀,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꿈의 신소재,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사이로 물만 투과시키고 염분은 제거시켜서 엄청나게 투과도를 높이는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위험하죠. 탄소 나노튜브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예. 연구로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을 모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질 단백질을 보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합성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다기능성 구조를 갖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거를 분리막 제조에 활용을 해서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갖는 그런 연구도 합니다. 화학 많이 하죠, 그죠? 예, 저는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오염이 된다고 했잖아요. 분리막 표면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닷속에 잘 보면 오염이 되지 않는 생물체들이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상어 같은 거. 자, 상어 같은 것이 보면 오염이 안 되는 이유가 상어 표면에 독특한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샤클렛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표면 구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홍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독특한 화학 물질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 또 우리가 해조류 보면은 오염이 안 되죠. 매끈하죠. 거기에는 어떤 기능성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오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라든지 화학과 기능성들을 잘 융합을 해서 분리막 표면에다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상상 같죠? 그래서 엉뚱하지만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연구를 제안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표면에다가 어떻게 표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연구가 이런 연구들이에요. 어떤 패터닝 기술을 통해서 분리막 표면에다가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시작된 연구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상어 표피를 멤브레인 표면에다 얹겠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오염이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원하는 이러한 나노 패턴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리막 표면에 원하는 패턴을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만든 패턴입니다. 분리막 표면에다가 상어 패턴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염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상어에 있는 표피의 모양을 본따서 분리막 표면에다 얹었던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 연구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웃었죠.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연구가 좋아요. 남들이 웃는 연구.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슬라이드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의 연구, 그리고 앞으로 미래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공학과 그리고 생명공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과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 그리고 석유화학, 소재, 바이오 생명,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생존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류 생존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죠. 2천억 주고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혹시 학생들이 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보여주기식은 정말 좋죠. 저는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더 급선무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잘 보면 많은 소재 기술은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는 건 그걸 사서 그냥 조립한다는 거나 아니면 있는 기술을 짜집기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원천적인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팬시해 보이는 가상현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에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학문적인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용적인 연구가 가능하죠. 그죠? 자, 화공생명공학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함에 따라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생존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돈 번다.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화공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